네, 기출문제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2회 기출은 2018년도 두 번째 2회 정기시험 문제고요. 기출문제 두 파트 나오죠. 1과목은 재무회계, 2과목은 원가회계. 이 중에 1과목 재무회계 20문제를 풀어볼게요. 첫 번째. 뭐가 많아요. 그렇죠? 많으니까 한번 해보죠. 자, 개인기업이니까 법인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심플할 수는 있어요. 근데 거래가 좀 많아요. 자, 6월 초에 현금 100만 원을 출자해서 6월 달에 발생된 거래를 주고요. 다음 중에 옳지 않은 설명들을 고르래요. 그러면 6월 초에는 100만 원이 자본금이었겠다. 그렇죠? 100만 원 가지고 처음에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 100만 원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해서 6월 5일부터 쭉 이제 거래를 좀 볼게요. 자, 6월 5일. 상품을 50만 원에 외상으로 매입했대요. 그러면 분개를 하면서 이해하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아서 매입이라 해도 되고 2분법, 3분법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저 상품이라 적을게요. 왜냐면 뒤에 예제를 한번 보시면 어떻게 하는지 선택인데 상품이라고 할 수도 있고 3분법으로 가면 매입이라고 할 건데 외상으로 매입했으니까 부채가 증가하죠. 그리고 상품이라는 자산이 들어왔을 거고 자 그러다가 6월 10일에 상품 40만 원짜리를 이런 개념이네요. 법인 기업이 아니니까 그냥 그때그때마다 뭔가 막 계속 파악하는 거야. 근데 보니까 40만 원짜리의 상품을 60만 원에 팔았대요. 그리고 돈은 아직 외상이래요. 그럼 여러분 아직 받지 못한 채권은 외상 매출금 60이긴 하죠. 근데요. 조그만 기업은요. 거래가 빈번하지 않은 기업은 이 중에 40만 원짜리를 팔아먹은 거잖아. 그러니까 바로바로 지금 그 대체할 수 있도록 원가를 아예 줘버린 거야. 그러면 상품을 팔아먹었기 때문에 40만 원짜리의 상품은 소멸되고 20만 원의 이익을 먹은 거죠. 상품 팔아가지고 지금 이익 생긴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식의 개인 기업이어서. 자, 세 번째. 6월 16일에 1년 뒤에 갚기로 하고 돈을 빌렸대요. 그러면 1년 뒤에 받기로 하고 현금 30만 원을 빌려오면 현금은 들어오겠죠? 빌렸으니까 1년 뒤니까 단기 차입금 적을 건데 뭐 단기짜 안 써도 차입금 30만 원 생긴 거죠. 빌린 돈 생긴 거죠. 갚을 돈 증가. 자, 마지막 통신비하고 임차료를 현금으로 냈대요. 그러면 통신비, 임차료 5만 원, 5만 원, 10만 원이죠. 현금 10만 원 나갔죠?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처음에 100만 원이라는 현금과 그리고 자본금으로 출발했는데 처음에 분기엔 또 이렇게 했겠네. 여러분 이해를 돕고자 제가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볼게요. 어떻게 할까요? 순이익부터 좀 볼까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지금 이렇게 나왔으니까 순이익은 바로 볼 수 있잖아요. 순이익은 한 달 동안 순이익은 1년, 그러니까 한 달을 1년이라 치고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게 순이익이잖아요. 자, 근데 수익이 실제로 벌어들인 것만 잡았죠. 그럼 수익은 그냥 20인 거고. 비용이 얼마냐면 10만 원이죠. 그러면 순이익은 10만 원 맞아요? 순이익은 10만 원이 맞네요. 그러면 틀리지 않았어요. 그럼 얘는 맞으니까 동그라미 해놓고요. 두 번째. 부채를 좀 볼까요? 부채 총계가 뭐가 있나? 지금 보면 부채라고 하는 금액이 전체 얼마냐면 요거네, 요거. 6월 말 부채 총계. 요거 30? 지금 부채라고 하는 갚아야 될 거 30, 그리고 또 하나가 상품을 매입할 때 외상으로 매입했던 거 50. 자, 두 개 더하면 부채는 80. 요거는 빌린 차입금, 요거는 갚지 못한 매입 채무. 두 개 더하면 80. 요것도 부채 총계가 6월 말 현재 맞고요. 그 다음에 6월 말에 자본은 6월 초보다 10만 원 증가했다라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개인 기업에 대한 그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손익을 파악하고 기말에 자본이 얼마나 형성되냐를 얘기할 때 기초의 자본금이 100이었는데요. 1년이라는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열심히 일해서 결국은 순수하게 남긴 게 10이네요. 그러면 기말의 자본금은 얼마만 증가가 돼 있겠어요? 딱 10만 증가돼 있겠죠. 110.
그럼 10만 원만 증가되는 거 맞아요? 맞는 것 같은데요. 그쵸? 자, 그럼 마지막이야, 이제. 다 맞으니까 얘가 틀렸을 거야. 그러면 6월 말 자산은 6월 초보다 80이 증가했다. 맞는지 봅시다. 처음에 현금 자산 100만 원 가지고 출발한 거죠. 자산과 자본이 동일했었던 거니까요. 근데 10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 중에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상품의 모든 자산의 증감 변화가 어땠는지 보면 상품이 50만 원 증가했다가요. 상품이 40만 원 감소했으니까 상품은 현재 얼마로만 남아있겠어요? 10만 원 남아있겠죠? 그리고 다시 얘 넣고 얘 넣었죠? 자, 외상 매출금은 60만 원 증가했죠? 차변이니까요. 얘는 증가했다가 40이 까였으니까 10만 원만 기말년제 증가가 돼 있을 거고, 그리고 다시 현금은 30 들어왔다가 10만 원이 사용됐으니까 현금은 20만 원이 증가됐죠. 자, 다 파악했죠? 그러면 이거 3개 더하면 90이 증가된 거죠. 그러면 처음에 현금보다 기말 현금은 이만큼이 증가돼서 190이 되어 있겠죠. 80이 아니라 90이라고 해야 정확한 거죠. 저는 이제 답안지에다가 아마 제가 시산표 형식으로 드렸을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파악하셔도 되고 지금처럼 파악하셔도 되고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편한 걸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문제. 현금 흐름표를 우리가 공부한 적 있죠? 재무활동, 투자활동, 영업활동 3가지의 활동별로 현금 흐름을 분석했었는데 이 중에 재무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으로 옳지 않은 거, 재무활동이라고 딱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은 2개를 떠올리시면 돼요. 주식, 채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해서 증자해가지고 돈이 현금이 들어오든 돈을 누군가로부터 사채를 발행하든 아니면 돈을 차입해서 현금이 들어오든 또는 그걸 갚든 결국 그런 모든 활동이 재무활동인데 지금 보니까 1번 주식이나 맞죠? 주식 맞죠? 3번에 사채, 이런 거 맞죠? 4번에 차입금 맞죠? 현금이 나갔든 들어왔든 현금의 활동하고는 관계가 있죠? 근데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 같은 장기성 자산을 처분해서 발생하는 현금 유입액은 다 투자활동에 해당하는 거예요. 장기 투자. 그래서 유형자산, 무형자산 등장하면 투자인 거야. 나머지 주식이나 사채에 대한 흐름으로 유입이 되든 유출이 되든 그런 모든 활동은 재무활동으로 여러분이 구분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재무활동, 투자활동 헷갈릴 필요가 없는 게 투자활동에 들어가는 가장 대표가 유무형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무활동은 사채하고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3번 자산에 대한 정의와 그리고 그것을 측정하는 기준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1번 특정 실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나 사건이 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 거래가 우리 회사의 자산으로 인식이 되려면 나중에 그게 결국은 현금 유입액이 높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 나중이라는 걸 미래의 경제적인 효익이라는 거는 현금의 유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이 유용성이 있어야 그게 자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산 잡을 거냐 비용 잡을 거냐 선택사항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자산은 반드시 물리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고 미래의 현금 유입을 창출할 거라고 기대가 돼야 돼. 맞는 것 같은데 뭐가 좀 이상해요. 읽을 때. 자산 중에 유형자산하고 빗댔을 때 무슨 자산이 있었죠, 우리? 무형자산이 있었죠. 무형자산은 실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자산이라고 그래서 꼭 실체가 있어야만 자산이냐. 실체 없는 자산이 훨씬 더 기업의 입장에서는 측정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실체가 없기 때문에 측정하는 것 자체가 일인 거예요. 자, 반드시 아니죠. 실체가 없는 거 있어요. 그 이름은 무형자산. 자, 현재 가치란 자산을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그 자산이 창출할 거라고 기대가 되는 나중에 현금의 흐름액을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는 거죠. 그게 현재 가치. 4번, 자산은 과거의 거래, 그 밖의 사건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거래가 일어나지 않았거나 거래가 사건인데 그런 게 일어나지 않으면 자산이라는 것 자체가 일어나질 않죠. 거래가 있어야 그것들을 가지고 토대로 창출이 되는 거니까 틀린 설명은 2번, 반드시 아니죠. 네 번째, 재무보고와 관련이 되는 그런 목적을 설명한 것 중에 옳지 않은 거. 재무보고라는 주된 목적이 뭘까요? 외부정보 이용자들이 지금 어땠어? 옛날엔 어땠어? 나중엔 어떨까? 미래 현금 흐름 예측, 중요한 목적이겠죠.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말하는 거니까 투자하면 어떨까? 신형태가 어떨까? 의사결정할 때 중요한 정보가 되는 게 재무보고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고요. 3번,
비재무적인 정보를 계량화할 수 있어요? 없죠. 우리는 언제나 화폐 가치 환산되는 것들만 계량화하는 게 원칙이에요. 비재무적 정보를 어떻게 재무제표에 명시해요. 아, 그래요? 주석. 그렇지. 주석도 있지. 근데 주석은 비재무적인 정보를 계량화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지. 주석, 설명, 풋노트라고 하는 거니까. 네 번째, 경영자에게 이 모든 것을 위임했잖아요. 그가 잘 일을 했는지, 위임받은 일을 잘 책임을 완수했는지를 평가하는 자료가 되죠. 답은 3번. 비재무적인 정보를 계량화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자, 5번. 기말에 현금가 부족의 계정 T자 계정이에요. T자 계정. 결산 당일에 현금의 보유액이 결산 당일이라고 말하는 거는 12월 당일 현금 보유액이 장부상 잔액보다 만 원만큼 부족한 게 파악됐대요. 그럼 현금이 부족하네요. 현금 10,000원이 부족한 게 당일날 발견됐고요. 12월 말일 이전에 얘하고 현금가부족으로 움직인 숫자들이 좀 있어요. 자, 현금가부족의 원인을 알 수 없고요. 기말에 붕괴한 것 중에 맞는 것을 고르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 현금가부족 중에 이건 기준거래네요. 기준거래를 보니까 얘가 먼저죠. 얘가 날짜가 다음이고요. 그러면 현금가부족 차변에 3만 원이 있었는데 12월 24일에 3만 원 중에 2만 원이 소모품비로 사용된 걸 늦게나마 파악한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현금가 부족은 어느 쪽에 10,000원이 있어요? 왼쪽에 10,000원이 지금 잔액으로 떠 있는 거죠. 자, 기말까지 현금가 부족 잔액 10,000원 모르면 기말이 어떻게 해요? 요 잔액을 남기면 안 되니까 이렇게 대변으로 죽이는 거죠. 현금가 부족 10,000원 죽어야 되죠. 그리고 이유 모르니까 뭘로 보내요? 잡손실로 보내죠. 자, 요거 하나랑 문제는 요거는 잔액이 있으니까 죽이는 분기 찾으시고 두 번째. 너 이것도 파악됐으니까 너 이것도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인 거야. 근데 여러분 현금가 부족은 언제만 쓰냐면 현금가 부족이 기중에 쓰이다가 기말까지 원인을 모르고 남아있는 이러한 잔액이 있을 때 그 잔액을 죽이면서 원인을 모르면 손실 떠는 게 맞아요. 근데 결산하는 당일에도 10,000원이 부족한 게 얘 말고 또다시 하나가 발견된 거야. 근데 12월 말일에는 발견이 현금이 부족하다는 게 발견되면 현금이 부족하니까 현금 죽이고 차변에 현금 부족한데 이유 몰라. 현금가 부족 잡았다가 죽이는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유는 결산하는 당일에 현금이 부족한 게 파악되면 그날 즉시 손실로 처리하면 돼. 걔를 알 수 있는 기한은 없으니까. 잔액을 몰랐기 때문에 얘는 죽인 거고 현금가 부족이라는 잔액을. 얘는 오늘 현금 부족한데 오늘 모르니까 오늘 바로 현금 죽이면서 잡손실 바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 답은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전산회계 운용사 2급은 실무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막 디테일하게 분계까지 막 한다기보다 전반적인 흐름을 가지고 문제를 대응하는 거기 때문에 현금가 부족이 기중에 부족했던 것도 하나 있었고 기말에 갑자기 10,000원이 부족한 것도 동시다발로 발생된 거야. 그러면 기말에 잡손실로 떨리긴 하되 현금가 부족을 잡았다가 또 떨 이유가 없어 얘는. 결산일 당일에 발견하면 즉시 손실 처리하면 그만인 거예요. 잡았다가 죽이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쓸데없는 일인 거야. 기중에만 파악하면 되는 게 현금가 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6번 문제. 당좌예금 잔액을 조회하세요. 근데 보니까 당좌예금은 기중에 은행이 알고 있는 거랑 회사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르다가 기말까지 차이가 나면 그 차이를 조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갈게요. 회사가 알고 있는 금액이랑 은행이 알고 있는 금액을 먼저 적어볼게요. 회사는 10만 원이 잔액이고 은행은 12만 원이래. 그러면 각각의 잔액은 있는데 좀 차이가 나는 게 파악됐어. 첫 번째, 기발행 은행 미인출 수표. 이 얘기는 이거죠. 기발행은 먼저 발행했다. 수표를 발행했는데 은행으로 수표가 인출이 안 된 것뿐이야. 그걸 가져간 사람이 10,000원짜리 수표를 은행에다가 제시 안 했나 보지 뭐. 그거는 회사 잘못이 아닌 거예요. 걔가 은행에 안 간 건 언젠간 가겠지. 어쨌거나 나는 내 회사 장부에서 10,000원을 빼놓은 상태고 은행 측 잔액에서 인출만 안 된 거야. 그러면 은행 측 잔액은 12만 원이 아니라 10,000원이 없는 것으로 가는 게 정확해. 언젠간 은행으로 들어올 테니까. 날짜는 모르기 때문에. 자, 이미 발행한 수표가 인출이 안 된 건 그냥 즉시 인출이 된 것처럼 가정하고 깐다. 은행 측 잔액에도 조정한다. 이유는 언젠간 나갈 거니까 12만 원은 가짜다. 이 개념이에요. 외상매출금 입금 중에 회사가 미기록했대.
통장을 안 찍어봤나 보다. 그 15,000원은 내 장부가 늘어나야 되겠네요. 마지막 당좌차월은 내가 한도를 초과해가지고 수표를 발행하는 건데 당좌차월에 이자가 인출된 금액 중에 회사가 또 그걸 누락했대. 이자가 인출된 거니까 내 당좌예금 장부가 차감됐던 걸 오늘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11만 원이라는 금액과 11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일치하죠. 그래서 당좌예금은요, 서로가 11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일치시켜서 장부를 마감해요. 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답은 11만 원.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어요. 당좌예금 차이 나는 거 조정하는 게 상대적으로 되게 쉬워요. 그래서 어디서 조정하는지만 몇 번 풀다 보면, 아, 그렇지. 이거 은행에서 조정하는 거, 회사에서 까는 거, 이렇게 서로 이해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조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자, 7번째. 우리 금융자산, 금융부채, 비금융자산, 비금융부채, 뭐 이런 거 있었는데. 그쵸?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우리 금융자산, 금융상품 안에서 파생되는 받을 권리죠. 줄 의무가 있으면 그거는 부채가 되는 거고, 금융자산이 되는데, 이 금융자산과 금융부채가 일어나려면 얘가 중요해요. 계약상의 채권, 채무의 개념이 존재해요. 근데 첫 번째,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는 건데, 1번, 성급비용 같은 미래 경제적인 효익이 재화나 용역의 수치인 자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성급비용이라고 하는 게 자산이긴 한데, 성급비용은 금융자산은 아니죠. 이건 비금융자산이지. 금융자산이 되려면 계약상 받을 권리가 있어야 돼. 근데 성급비용은 먼저 비용을, 차기에 지급할 비용을 먼저 지급했을 뿐이지 그 돈이 나중에 내년에 현금화가 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가 아니잖아요. 진짜 끝도 없이 많이 나와요. 두 번째,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에서 금융자산이나 거래 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의 처리인데요. 불리한 조건이면 자산이 될 수 없죠. 유리한 조건이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실해야죠. 이건 틀린 설명이고. 세 번째, 금융자산은 금융상품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권리, 자산을 의미해요. 이 안에는 재고자산이나 유형자산 같은 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걔네들은 이제 밑으로 가는 거예요. 별도의 자산으로. 재고자산 별도의 탭으로 가는 거예요. 계약상의 현금 흐름의 수치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대가 나에게 준 상각 후 원가의 측정 자산. 이게 사채인 거죠. 상대가 상각 후 원가 측정이라고 하는 걸 발행하면 나는 그걸 산 거잖아. 그치? 그러면 만기가 되면 그걸 현금으로 받아오겠죠? 지분상품, 채무증권. 상대방은 부채 자본, 그거 받고 있는 사람은 자산, 투자자산. 근데 정확하게 금융자산. 그리고 금융자산이라고 써있네. 답은 4번인데 1, 2, 3번이 왜 틀렸는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문제는. 자, 8번. X8년도 결산을 할 때 상공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투자부동산 평가이익으로 맞는 것을 고르래요. 자, 유형자산으로 분류된 건물은 정액법을 사용한다. 지금 보니까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를 한대요. 그리고 공정가치 모형으로 측정한대요. 투자부동산도 원가 모형 할 수 있는데 얘는 지금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로 처음에 100만 원에 취득을 했고요. 그러면 연수나 잔존가치는 아무 이유가 없죠. 감가할 때나 필요한 거니까. 자, 기말에 가보니까 공정가치가 120이래. 20만 원 이익이잖아. 뭐 이상한 거 없죠. 20만 원 이익. 단 분개를 하게 되면 투자부동산 20 증가, 100은 있을 테니까 최초에. 그리고 투자부동산 평가이익 해서 이제 20만 원 분개를 하시면 되겠죠. 자, 투자부동산 평가에 대한 예제를 풀어본 것 같습니다. 자, 또 이제 9번 문제로 가볼게요. 9번 문제도 투자부동산 얘기예요. 투자부동산에 대해서 해당하지 않는 거 고르래요. 투자부동산은 장기 시세나 장기 임대 목적으로 내가 사용하고 있다면 그건 유형자산이지. 내가 쓰고 있으니까. 내가 사용하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이 아니라 유형자산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요? 부동산이라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뭐예요? 땅, 토지, 건물. 그거 두 개겠죠. 뭐. 내가 사용하고 있으면 유형자산. 이것은 투자부동산이 아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답은 2번이고요. 10번. 매출채권에 대한 설명 중에서 12월 말에 결산을 했을 때
맞는 분계를 고르래요. 근데 우리 대손충당금은 1년 동안 충당금을 쓰게 되면 얼마가 충당금으로 남아있냐에 따라 보충하는 방법이에요. 저 이거 먼저 볼게요. 12월 말에 결산 쭉 여러분은 한번 쭉 훑어보시고 저는 일단 밑에 문제를 왜 보냐면 결산을 하는 날 매출채권 잔액이 50인데요. 2%만큼 대손을 예상한대요. 그럼 우리는 대손충당금 토탈 얼마를 예상해야 되죠? 10,000원을 해야 된다 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대손충당금을 10,000원을 예상해야 하는데 그 중에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충당금을 얼마를 썼느냐에 따라서 대손충당금 잔액이 달라지잖아. 여러분 관건은 10,000원을 만들기 위해서 대손충당금 잔액이 얼마가 있지에 따라서 그 차이가 나는 금액을 여러분은 보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관건은 10,000원을 만들어야 되는 건 알아. 얼마가 잔액인지 알아야 보충할 금액이 나오는 거야. 이 4개 중에 하나. 아무리 생각해도 10,000원은 아닐 것 같아. 일단 위에부터 봅시다. 기초의 매출채권 잔액에 대해서 대손충당금 잔액이 4,500원이 있었대요. 얘가 처음에 잔액이 4,500원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두 번째, 3월 15일에 거래처가 파산됐대요. 그러면 매출채권 죽일 때요. 비용 떨지 않고 4,500원이라는 충당금을 사용하는 방식이었죠. 그럼 충당금을 3,200을 쓰는 거지 뭐. 11월 12일에 전년도에 대손 처리한 매출채권 2,000원이 다시 현금으로 회수했다. 이럴 가능성도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 현금으로 회수가 되는 날 현금 2,000원 들어오면 대변에 그냥 전년도에 대손 충당금 설정했던 금액 가지고 다시 회수한 것처럼 그래서 충당금이 대변에 재설정되는 것처럼 그냥 갖다 집어넣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면 이 2,000원은 충당금의 잔액을 증가시키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1,200원만큼이 차감돼서 3,300원이 남아있겠네요. 잔액으로. 그러면 3,300원이 현금 현재 충당금 설정을 10,000원을 하기 전에 충당금을 있었고 썼고 또 들어오고 해서 잔액이 3,3으로 만들어졌으니 기말에 얼마를 추가로 보충만 하면 되겠어요. 6,700원만. 그 금액을 충당금 늙히고 상각비라는 비용은 얘만 잡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상각비 6,700원, 대변의 충당금 6,700원. 이렇게 잡는 문제인데 이거는 보충하는 방법을 알았을 때 되게 편해지는 거야. 되게 쉽고. 각각의 거래가 일어났을 때 분계는 제가 교재상에 답안지에 수록해 드렸으니까 과정은 심플하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충당금 잔액이 13,300원이 있었다면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10,000원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을 때 3,300원이 많으면 환입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런 식의 분계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금액만 달라지고요. 두 개가 답인 거예요. 아니면 정말 충당금 잔액이 어쩐 일로 딱 10,000원이 있는 거야.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럼 분계는 없지. 10,000원 만들고 싶은데 부족하니까 분계하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똑같으면 분계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11번. 자본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우리 IFRS 국제회계 기준은 자본을 3개로 구분하죠. 납입자본, 밑에 이익잉여금, 중간에 기타 자본 요소.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기준은 5개로 구분하지만 자본금이라고 하는 법정 금액은 발행 주식수하고 발행 금액 아니고 액면가액 곱하죠. 그래서 액면가액이 1,000원인데 실제 발행이 1,500원이 되면 자본금은 무조건 액면으로 분기해서 기입하고 500원만큼 주식을 초과 발행했을 때 이거 썼던 거 기억하시죠? 주식 발행, 초과금, 차반의 현금 이렇게 잡았었죠. 자, 3번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계정의 차감 규정이기 때문에 납입 자본에 들어가는 거는 주발초 이런 자본 잉여금 계정들, 이익 잉여금 별도로 나머지 쪼가리들이 기타 자본 요소로 가는 게 맞고 그 대표가 이제 자본 계정의 차감 계정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 기타 포괄 손익은 당기 순손익에 포함되지 않고 자본으로 분류됐죠. 그래서 납입 자본은 자본금과 주발초 같은 자본 잉여금을 묶어서 부르는 거고요. 이익 잉여금은 이익 잉여금 자체를 구분하는 거고 자본 조정하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을 기타 자본 요소로 구분했었죠. 좀 어려울 수는 있겠다. 자본 계정이 내용은 많고 그 내용 중에 뭐 나와봤자 뭐 한두 문제 뿐이긴 하지만 방대한 내용을 다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되니까 공부했던 걸 한번 다시 참고해 보시고요.
12번. 종업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거래 중에 8월 10일에 분계로 오른 것? 자, 급여를 지급할 때 회사는 급여를 다 안 줘요. 원천 징수를 하고 주니까. 사대보험 같은 거, 그리고 세금 같은 거. 7월 25일에 종업원들에게 급여를 줘야 될 100 중에 소득세 4만원, 건강보험료 3만원을 원천 징수하고 나머지 잔액은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러면 종업원 급여 100만원이라는 금액 중에 현금은 그러면 7만원 제하고 나머지를 준 거죠. 93만원을. 여러분 그때 4만원이라는 소득세랑 3만원이라는 건강보험을 제가 따로 구분할게요. 근데 이렇게 따로 구분해도 계정 과목은 다 뭘로 걸어요? 급여 줄 때 원천 징수하고 기업이 예치하고 있는 돈, 예수금이라고 걸어놓죠. 자, 예수금이라고 걸어놓은 요 돈 중에 8월 10일에 종업원 급여 줄 때 원천 징수했던 소득세랑 건강보험을 대신 납부해주는 방식이니까 부채였던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 자,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었죠. 우리 4대 보험 중에는 이 예수금이라는 금액 중에 소득세 4만 원을 제가 따로 쓴 이유가 소득세 4만 원은 근로자의 급여에서 근로자가 내면 그만인 거. 그러니까 회사가 50% 부담해 줄 필요가 없죠. 세금이니까. 근데 건강보험은 이 3만 원은 직원이 부담하는 비용이고요. 나머지 회사가 부담해 주는 거를 포함해서 납부하게 되잖아. 회사 부담금 3만 원. 그걸 모두 다 현금으로 냈대. 그러면 8월 10일에 여러분이 해야 될 분계는 요러네. 자, 일단 예수금 중에 회사는 예수금이라고 들고 있던 돈 중에 4만 원은 세금이니까 그냥 그대로 내면 돼요. 현금을. 제가 따로 분계하고 합칠게요. 대신 예수금으로 걸려있던 건강보험 3만 원은 현금을 3만 원만 내면 안 되죠. 회사가 50% 내주는 거를 포함해서 내니까. 그럼 결국은 현금이 6만 원 나가게 돼. 근데 그 6만 원이 나가면 직원이 부담한 3만 원, 회사가 지원해주는 3만 원 포함해서. 그때 회사가 지원해주는 그 건강보험료를 비용 중에 어떤 이름 쓰냐면 복리후생비라는 이름을 좀 선택해서 많이 써요. 자, 그래서 결국은 예수금은 토탈 7만 원이긴 한데 원래는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현금은 10만 원 나가는 거고 이 중에 복리후생비라는 금액이 같이 나가는 거야. 그래서 회사는 직원을 고용했을 때 많은 그 사회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어 있거든요. 과정상. 얘인가요? 답은 2번. 예수금이 나갈 때 그 예수금과 함께 현금도 나가면서 복리후생비도 같이 나가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금에 대한 회계 처리를 간단하게 좀 봤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13번 문제로 가보는데 13번 문제는 계산하는 문제라 좀 주의하시고 선입선출법, 평균법, 이동평균법, 후입선출법 각각의 방법에 의해서 원가를 배분할 때 기말 상품 재고액이 가장 높게 계산되는 재고자산 평가와 그 금액이 얼마이냐라고 이제 질문을 한 건데, 답은 여러분이 이제 교재상에 있는 계산이 어떻게 됐는지 과정을 한번 보시고요.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해도 돼요. 왜냐면 단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요. 1,000원이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거는 매출액이니까 관계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1,000원에 매입했던 게 1,200원에 매입하고 1,300원에 매입하죠.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상승해요. 그 얘기는 인플레이션 한다는 가정이죠. 여러분 인플레이션 하는 가정에서는 이익이 극대화됐어요. 근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매출원가는 가장 낮고 기말재고자산은 가장 크고 그래서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식이 선입이었단 말이에요. 이 순서가 가장 큰 게 선입.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이동 다음에 총일 가능성이 높고 마지막이 후입이고 그래요. 저는 계산 안 할 거야. 답은 얘일 거야. 선입이 가장 높으니까. 근데 선입선출법이 기말재고가 제일 높을 거고 그 금액이 25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 비교는 여러분이 답을 보고 하시고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요. 근데 해보나 안 하나 답이 3번일 수밖에 없는 문제인 거예요. 이거를 손으로 계산하는 게 사실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여러분이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계산을 해보시는데 단가가 상승하는 가정이니까 가정하에 가면 선입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단 선입이라는 답은 똑같이 있는데 둘 다 예를 들어 선입이라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얘가 말하는 기말금액과 얘가 말하는 매출액 중에 하나를 맞게 하고 하나를 틀리게 할 수는 있지. 그러면 이제 선입만 풀면 되지.
맞는지 안 맞는지 찾을 수 있으니까. 자, 어쨌거나 인플레이션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 여러분 시험 보실 때 이거 손으로 계산하면 바보 같은 짓인 거야. 이건 그냥 바로 풀고 나가는 거지. 검증의 의미로 답이랑 확인해 보시고. 14번 문제. 이게 답이 제가 지금 띄워놨어요. 그러니까 선입에 의해서 했을 때 25만 원 나와요. 이럴 수밖에 없어요. 구조상. 그러니까 그건 저를 믿으시고 한번 풀어보는 건 여러분이 시간을 할애해서 한번 풀어보시고. 자, 14번 문제. 우리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유가증권인 금융자산 중에 비금융으로 구분되어 있는 기타포괄. 기타포괄 손익에 대해서 12월 말일 결산을 할 때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될 처분 손익이 얼마냐? 그러면은 팔았나 보다. 그쵸? 그리고 결산을 2번 한대요. 6월 말에도 결산하고 12월 말에도 결산한대요. 자, 2월 5일자부터 쭉 한번 볼게요. 자, 2월 5일에 제가 잠깐 뒤에다가 안 적어놨구나. 밑에다가 해야 되겠네. 여기다가. 자, 2월 5일에 100주를 액면가액 주고 사는 거 아니니까 보자마자 지우시고 주식을 사는 거예요, 지금. 7,000원에 샀어요. 그러면 700만 원에 주식 산 거죠. 그러면 2월 5일에는 너무 길어서요. 제가 기타라고만 적을게요. 이 기타라는 말은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줄임말이에요. 700을 매입하고 취득하고 이제 700 나갔죠. 자, 근데 이 주식은 6월 말에도 결산하고 12월 말에도 결산하는데 이 주식에 대해서 8,000원 평가했대. 그러면 100이 늘었네요. 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100을 인식했죠. 자, 100을 인식할 때 이 기타 포괄은 손익으로 가요? 기타 포괄 자본으로 가요? 자본으로 가는 거죠, 이제. 기타 포괄이라는 계정으로.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인 거야, 이 계정 과목이. 자, 그러다가 10월 10일에 팔았구나. 1000주를 전부를 팔았네요. 근데 한 주당 5,500원에 처분했는데 그 중에 처분 수수료 25,000원을 제외하고 돈 받았대. 그러면 1000주를 원래는 550 받으려다가 25,000원이 제외된 나머지인 547만 5천원만 받았다는 뜻이네요. 자, 현금은 5475 땡땡땡이 들어왔어요. 근데 기타 포괄은 계정 과목이 다 800으로 지금 걸려있는 상태죠. 자, 할 때 요 주식이 처분될 때 그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고 한 자본 계정도 임시 계정으로 걸려있다가 처분하는 시점에 같이 상계되는 방식으로 까였죠. 그걸 주의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타 포괄이라고 하는 계정의 특징이죠.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 자, 100을 같이 상계해. 800 죽을 때 100도 같이 죽는 거야. 자, 그리고 나면 사변의 금액이 뜨겠죠. 자, 6475니까 나머지 금액이 뜨겠죠. 1, 5, 2, 5, 475니까. 자, 이게 뭐예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고 하는, 아니, 기타 포괄 손익 금융자산이라고 하는 걸 팔아서 생긴 이익 아니고 차변이니까 손실 계정 이렇게 되겠지? 자, 처분 손실은 1525 땡땡땡. 답은 요거가 되겠죠. 그쵸? 자, 이렇게 구하시는데 이렇게 구하는 문제를 이렇게 풀지 않고 이렇게 구하셨을 때 단순하게 기타 포괄을 중간에 평가하는 것은 손익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게 심플하게 하셔도 돼. 700 주고 샀는데 결국 얼마에 판 거예요? 실제로 700 주고 샀는데 547만 5천원에 판 거잖아. 요 차이가 무조건 처분 손익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게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기 위한 기타 포괄이라는 손익 누계액이 의미하는 바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분계 한번 하면서 분계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분계를 가지고 응용하셔도 되고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금융자산, 금융부채, 지분상품 각각의 그 모든 금융상품 중에 자, 권리면 자산, 부채면 금융부채. 자, 경제적인 효익이 있는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권리가 아니라 재화나 용역의 수취인 금융자산은 그치 금융자산이 아닌 거지. 현금 등을 수취할 권리일 때만 금융자산. 이외의 것들은 다 비금융자산. 이렇게. 2번 선수 수익은 현금 등 금융자산을 지급할 계약상의 의무가 아니라 재화나 용역의 인도를 통해서 경제적인 효익이 유출될 것이므로 금융비채이다가 아니고 선수 수익은 내년의 수익을 미리 받아둔 것 뿐이죠. 그게 다시 부채로 나갈 가능성은 제로예요. 제로. 틀린 말. 선수 수익은 금융부채가 아니고요. 선수금, 선수 수익은 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부채이긴 하지만 비금융 부채인 거야. 그 답안지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서 한번 점검을 하시고 그렇게 내용들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16번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1번에 우리 이자율의 차이 때문에 사채 발행가액이 결정이 됐었는데요.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과 같으면 사채는 액면 발행한다. 그래서 액면가액 그대로 발행된다. 이자율과 차이가 없으면 내가 제시하는 액면 이자율이 시장의 이자율과 동일하니까 그대로 발행이 되겠죠. 틀리지 않았고요. 두 번째, 사채가 할인도 있고 할증이 있는데요. 지금 할증 발행이래요. 할증 발행되는 경우에는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이자 비용으로 인식하는 금액이 매년 감소한다고 하는데 할증은 이렇게 분계를 여러분이 상상을 좀 해보면 사채가 액면은 100원이지만 실제로 여러분에게 현금으로 들어오는 돈은 훨씬 더 높은 가액이 할증 발행되니까 그래서 발행가액이 높으니까 수중에 현금 수취액이 높아지고 대변에 줄여서 사채 할증 이래서 이제 50원을 잡아놓으면요. 이 할증 발행 차금은 디테일한 회계 처리까지는 여러분에게 막 질문하진 않아요. 그 정도의 수준까지 물어보려면 전산회계 운용사 2급이 커버를 못하거든요. 대신 외우셔도 되고 그때 할인과 할증을 표로 이자 비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외우셔도 되고 우리 할증 발행 차금 중에 금액은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할인은 상각이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할증은 환입이라 부르기도 했었는데 하여간 할증이 사라져요. 그리고 매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액면 이자는 예를 들면 뭐 10원이다 그러면 동일하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할증 중에 일정 금액이 환입이 되면 요 금액 중에 이 중에 남아있는 현금을 지급하는 금액을 제외한 요 차이 나는 금액이 올해 내가 인식할 비용이에요. 그 이름은 이자 비용. 그러면 상상만 해봐도 할증 발행 차금에 대한 매년 상각이 아닌 환입 과정을 통해서 발생되는 회계는 할증이라고 하는 금액의 변화는 매년 증가하죠. 이만큼 내년엔 더 많이, 내년엔 더 많이. 그러나 이자 비용은 점차 감소하겠죠. 왜냐하면 정해진 현금의 지급액과 할증의 차이 나는 금액이 이자 비용인데 매년 얘가 증가되면 매년 얘는 작아지겠죠. 그렇게 얘를 흐름을 이해하시면 너무 좋고 흐름이 이해가 안 되면 어쨌거나 시험 보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외울 수 있는 건 최대한 외우는 나쁘진 않고. 자, 이제 이는 틀리지 않았어요. 이자 비용은 점차 감소하고요. 할인 발행은 그러면 오히려 할인 발행은 왼쪽에 있는 금액이 오른쪽으로 오고 현금의 지급액을 포함한 게 이자 비용이니까. 그래서 우리 할인하고 할증의 차이가 뭐였냐면 상각액은 매년 동일하게 증가가 되는데 이자 비용의 변화만 달랐죠. 할인 발행은 이자 비용이 증가하고 할증 발행은 이자 비용이 오히려 감소하고요. 4번 할인 발행하는 경우에는 손익계산서에 이자 비용으로 인식하는 금액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금액보다 작은 애는 할증이에요. 더 커요. 그러니까 그래서 틀린 설명해서 이렇게 찾았는데 이게 딱 답이라 그러고 외워버리면은 늘 틀릴 수 있죠. 왜냐면 이거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문제는 아주 다양하게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할인과 할증에 대한 이해를 좀 해주시면 더 좋겠어요. 답은 4번이었고요. 그다음에 17번에 결산할 때 재무상태표에 나타나는 근데 우리가 자본을 공부할 땐 자본은 5가지로 구성돼 있어. 그렇죠? 근데 국제매기 기준은 3개고요. 네, 자본 전체를 찾으래요. 그런데 보통 주든 우선 주든 이건 자본이니까 이 자체는 자본 하시면 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자본 전체 금액 중에 전체 자본의 증가 요인도 있고 전체 자본의 차감 계정도 있고. 근데 여러분 전산회계 운용사에 정말 많이 나오는 자본 계정 중에 하나가 자기 주식이에요. 그래서 자기 주식은 자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인데 그 주식을 내가 다시 취득해서 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 주식은 아니고 내 자기 주식이라는 자본금의 감소 계정이거든요.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도 자본 계정의 증가 계정이죠. 분기할 때 액면보다 더 높게 발행해서 할증이라는 개념의 초과금. 그 자기 주식을 회계 처리하게 되면 자기 주식을 현금으로 사기 때문에 10원. 내가 발행한 자기 주식 중에 일부 10원어치를 사들이는 꼴이거든요. 그 주식의 수만큼. 그래서 그때 인식하는 이름을 임시계정이라는 개념으로 자기 주식으로 걸고 내 전체 자본에 마이너스 빠져나갔다. 그래서 자기 주식은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59만 원에서 5만 원은 차가 많으니까 답은 54만 원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더하기 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그래서 자본 계정의 요소를 알고 있느냐. 근데 자기 주식만 차감 계정은 아니니까 자본 전체 금액 중에 차감 계정들이 뭐가 있었는지 꼼꼼하게 준비해두면 또 자본 계정에 대한 연습도 시험 문제에서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8번에 우리가 수익을 인식할 때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 이거는 다양한 수익이라는 게 기업마다 다양해요. 그래서 이 거래가 일어났을 때 어느 시점을 수익이 일어난 시점으로 정해야 할 거냐,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1번에 시용 판매는 이런 거죠. 상대방에게 이 물건을 보내주고 상대방 고객 또는 매입자가 사겠다고 의사결정 OK를 하면 판매 확정이라고 봤던 거예요. 첫 번째, 시용 판매는 고객이 매입 의사를 표시한 시점에서 수익으로 인식해요. 그래서 얘는 제품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순간 창고에 없지만 그래서 이거를 매출로 볼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느 판매가 너에게 주된 영업이냐에 따라서 내가 수익이라는 매출 확정을 언제 하느냐 되게 중요하거든요. 정확하고요. 두 번째, 백화점에서 상품권을 발행하면 상품권 발행하고 백화점이 현금 수취할 때 매출이라는 게 일어나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상품권을 판매하면 나중에 물건이 판매가 되기 전에 돈을 미리 받아둔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상품권을 발행하는 거랑 관련이 있는 수익은 어느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냐면 상품권이 판매되는 시점이 아니라 상품권을 판매하고 나서 상대방 고객이 이 상품권을 들고 물건으로 교환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면 백화점은 상품권을 다시 돌려받겠죠. 그래서 회수하는 시점이 수익 인식이에요. 그래서 판매 시점 X, 회수하는 시점. 이게 답이죠. 그러니까 얘가 틀린 설명이네요. 3번. 자, 판매 중에 여러분이 되게 거액의 자금을 들여서 물건을 살 때 한 번에 일시결제 힘들 때 많이 하는 게 할부 판매, 할부 거래잖아요. 무이자 몇 개월 그럼 할부를 많이 사는데 기업도 할부로 그러면 판매했을 때 언제 수익으로 인식하냐. 돈이 들어올 때마다 수익으로 쪼갤까요? 물건을 상대방에게 인도했을 때 수익으로 인식할까요? 당연히 인도했을 때죠. 그러니까 돈만 할부로 나중에 분할로 돈이 들어올 뿐이에요. 그러니까 장기일 때만 현재 가치를 고려하는 거고요. 네 번째, 위탁 판매는 삼성전자가 대리점에게 물건을 보내주면 대리점이 대신 물건을 판매해주는 일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이 수탁자가 대신 팔아줄게 라고 하는 수탁자가 받아둔 품목을 적송품, 제3자에게 판매하는 요 시점이 수익이라는 말 전혀 틀리지 않았죠. 그러니까 얘가 위탁자인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보내는 시점은 수익이 일어나는 시점이 아니라 그냥 물건을 보내는 시점. 그래서 답으로 틀린 설명은 2번. 자, 이런 형식의 문제는 여러분이 시험을 보실 때 수익이라고 하는 다양한 재화든 용역이든 판매를 어느 시점에 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매출이 어느 회계의 연도가 인식되느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표로 정리가 되어 있던 파트가 있었어요. 이제 그거를 한 번 더 이렇게 정독을 한번 해보시고. 19번째, 법인세,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지막에 법인이 부담하는 세금의 종결은 법인세잖아요. 근데 법인세랑 관련된 거래를 주고요. 법인세가 확정됐을 때 납부하는 분계로 오른 걸 찾으래요. 근데 문제를 보시면 중간에 예납할 때 법인세 30만 원을 현금으로 냈대요. 얘를 분개해 볼게요. 현금은 한 30 나갔고 우리 법인세를 중간에 납부하면 법인세라는 이름의 비용으로 즉시 처리하기보단 어떤 회계 처리를 좀 선호하냐면 법인세가 결산이 돼야지 확정이 되니까 확정되기 전에 먼저 납부한 일단 임시 같은 계정의 선납세금이라는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을 했다가 왜냐면 기업은 돈이 나갔다고 그래서 비용이냐 자산이냐를 늘 선택한단 말이에요. 근데 법인세를 냈다고 할지라도 법인세가 확정된 게 아니니까 기준에 먼저 내는 거야. 대략의 금액을. 그러니까 정확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먼저 낸 것에 불과하므로 결산될 때까지는 모르니까 잠깐 거는 거예요. 즉시 비용을 떨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선납세금을 걸어둬요. 그랬다가 결산하는 날 실제 법인세가 얘가 나올 리가 없죠. 왜냐면은 6개월 동안 번 돈이 12개월 동안 번 돈하고 정산하면 훨씬 더 많은 법인세를 납부하겠죠. 근데 법인세를 안 내요. 그 얘기는 그 회사는 망했어요. 이 얘기인 거야. 그럼 다니지 말아야 돼. 왜냐면 법인세를 낸다는 얘기는 돈을 벌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기업이 돈을 안 벌고 법인세를 안 낸다.
됐다 좋다 아니지. 다니면 안 돼. 왜냐하면 망하고 있는 게 징조거든요. 그래서 법인세를 거의 대부분 먼저 낸 거하고 나중에 추산하면 더 많은 세금이 나와요. 그러면 결산할 때 여러분 대부분의 기업이 하는 붕괴는 결산하는 날 진짜 법인세라는 비용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법인세 비용을 인식해. 진짜 나의 법인세. 근데 결산하는 게 12월 말일이죠. 12월 말일에 법인세라는 비용을 65만 원을 인식은 하는데 사실은 이 돈을 다 낼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먼저 낸 게 있거든. 근데 그 먼저 낸 법인세는 언제나 이 이름으로 걸어놔. 유일하게 선납세금으로. 그러니까 선납세금으로 걸어놨던 법인세는 무조건 기말에 사라져요. 그리고 차이 나는 금액 있죠. 자, 이 차이 나는 금액을 뭐라고 떠냐면 봐요. 오늘 당장 낼까요? 다음 연도 3월에 낼까요? 이 얘기가 핵심이거든요. 근데 12월 말에는 법인세가 얼마가 나왔는지 확정을 짓는 마지막 붕괴라는 거지 그 세금은 지금 안 내요. 그리고 그 세금이 사실은 12월 말일에 사실은 시기상 안 나오고요. 그래서 결산하는 시점에 내년에 낼 거예요 이래가지고 미지급 세금 또는 미지급 세금이라는 말 대신에 법인세 이렇게 걸어놔요. 그리고 마지막 법인세 65만 원으로 확정이 됐고 결국 지금처럼 당좌 수표를 발행해가지고 납부했대. 법인세 납부는 결산일에 누구도 안 해요. 법인세를 납부하는 날에 하죠. 납부하는 날은 언제냐? 대부분은 결산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 3월 31일인데 늘 그렇지는 않아요. 회계연도가 결산하는 어떤 회사는 10월 말일이 결산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11월, 12월, 1월 31일이 납부일일 수도 있어요. 하여간 납부하는 날 생각해 보시면 얼마만 현금으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면 될까요? 그렇죠? 65만 원 중에요. 먼저 낸 세금은 일단 깎고 먼저 냈었거든요. 그 미지급했던 세금 35만 원만 현금으로 내면 되니까 그러면 이날 법인세를 실제로 납부하는 날 여기다가 법인세 비용을 떨어야 될까요? 미지급 세금이라고 걸어놓은 것을 납부하는 형식으로 최종 분괴를 하면 될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자, 지금 문제는 약간 여러분에게 오해를 줄 수는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법인세가 확정되는 시점은 결산일인데 법인세가 확정되고 납부하는 분괴를 하라는 건 어느 시점에 분괴를 하라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약간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시점인 것 같아요? 납부하는 거니까. 이때인 거야, 이때. 약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 때 약간 문제 자체가 불친절하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산 시점에 분괴를 하시오. 그러면 이게 답이고요. 중간에 예납하는 시점에 분괴하시오. 그러면 얘가 답이었을 거예요. 근데 납부했다. 근데 당좌 수표를 발행했어? 그러면 당좌예금. 그래서 답이 얘가 된 이유는 법인세를 잡고 선납세금을 까고 바로 당좌 예금이 나갈 수가 없어요. 구조상. 확정되고 납부는 그 다음에 3월 달쯤에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까지 조금 이해를 하셔야지 문제를 풀 때 오해를 덜 삼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냐를 잘 보시고 그래서 되게 쉬운 문제일 수 있는데 되게 억울하게 틀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마지막 문제. 우리가 전표가 3가지 종류였어요. 만약에 현금만 들어왔다. 그러면 귀찮으니까 이 전표 쓰자. 귀찮다고 말하는 건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거고 사실은 입금 전표라는 개념이 어떤 거냐면 현금이 들어온 거래. 현금만 들어온 거래. 그리고 출금 전표는 현금으로만 나간 거래. 대체는 이것저것 섞여 있는 거. 그러면 지금 밑에 보면 3개 전표, 그 3개 말씀드린 거를 모두 다 써서 회계 처리하고 있는데 이 거래는 어떠한 전표를 쓰겠냐가 질문이에요. 분개를 보면 알죠, 뭐. 자, 분개 볼게요. 상품 200만 원을 매출하고 대금 중에 100만 원을 현금 받았대요. 여기까지 끊으시면 상품 팔면 그냥 매출이라는 수익으로 인식을 했고요. 자, 그럼 매출이 일어났으니까 돈 들어왔겠지가 이제 차변인 거야. 어떠한 게 들어왔지? 현금으로 100을 받았대요.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100만 원은 뭘로 들어왔는지 보니까 수표를 받았대요. 근데 무슨 수표인지가 중요하죠. 자기압 수표. 어느 은행이 발행했는지 중요해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죠. 자기압 수표는 그냥 뭐니까? 현금이니까. 그럼 결국은 2가지 구분 하나 어쨌거나 현금이죠? 그럼 다 현금 들어왔고 대변의 매출이에요. 그러면 어떤 전표를 쓰는 게 깔끔할까요? 현금으로 돈이 들어온 하나의 거래는 입금 전표가 가장 심플하죠. 그렇게 하시면 괜히 뭐 현금 2글자 쓸 것도 없고 둘 다 현금이고 얘하고 둘 다 현금이라는 걸 아는지 되게 쉬운 문제이긴 한데
자, 그래서 답은 현금이 들어온 전표를 또 다른 하나의 전표로 만들어서 쓰고 있는 기업이라고 가정을 하시고, 자, 화면상에 여러분 교재에는 없을 거고요. 실무적으로 아마 이제 특정하게 이런 일만 전담해서 하는 회사에 가면은 정말 전표를 아예 구분해서 회계 처리를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입금 전표라고 하는 건데 잘 안 보여도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입금 전표라는 이 제목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현금이 무조건 들어온 전표구나예요. 그러면 현금이 들어왔는데 현금이 들어오는 이유가 다양하죠. 그래서 현금이 들어온 이유만 적는 거예요. 상품 매출로 현금이 들어왔대. 친구는 상품 매출이었던 거야. 금액은 200, 100배 구분하실 필요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딱 봤을 때 입금 전표라는 이름이 아니라 출금 전표라고 쓰여 있으면 무조건 현금이 나간 전표인 거예요. 그래서 분계를 바로 역으로 추적할 수 있는 전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재무회계 20문제 이렇게 같이 풀어봤는데요.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뭐 어려웠던 문제들도 하나하나 이해가 되면 잘 푸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